1941년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흔들던 독일의 명장 에르빈 롬멜이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의 전차부대 앞에 당시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영국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평원 위에서 벌어지는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롬멜의 전술을 깰 승산이 보이지 않았죠. 그 절망적인 순간 영국의 한 젊은 장교가 무모한 작전을 제안합니다. 수만 명의 정규군을 동원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소수의 훈련된 요원들을 적의 방어선 깊숙한 후방으로 침투시켜 심장부를 마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부대가 바로 현대 특수부대의 시초이자 전설로 불리는 영국의 SAS입니다. 칠흑 같은 밤 낙하산을 타고 사막 한가운데로 스며든 소규모 점조지 요원들은 그야말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지옥같은 사막의 모래폭풍을 견뎌내며 현지인처럼 위장한 채 적의 보급로를 끊고 비행장 활주로에 잠입해 전투기에 폭약을 설치했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의 막사 위치, 전차의 이동 경로, 병력의 규모를 맨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무전을 통해 아군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군사정보학에서 말하는 인적 정보 자산, 즉 휴민트의 위력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소수의 유령들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독일군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결국 아프리카 전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과 정면 승부만이 전부라 믿었던 전쟁의 패러다임을 적의 등 뒤로 스며드는 소수의 그림자 요원들이 산산조각낸 현대 비대칭 전술의 완벽한 교과서였죠. 그런데 혹시 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아프리카 사막을 휘저으며 현대 특수전의 개념을 정립하기 무려 500년 전에 한국에 특수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5세기 초 조선 건국 초기 한반도의 북방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지 않는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강물이 꽁꽁 얼어붙고 척박한 땅에 식량이 부족해지면 강 건너 만주벌판에 득실거리던 여진족들은 기동력을 앞세운 기병을 이끌고 순식간에 조선의 국경마을을 덮쳤으니까요. 백성들을 잔혹하게 도륙하고 애써 모아둔 식량을 약탈했으며 젊은 남녀를 노예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참혹했지만 조선의 정규군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진족 특유의 게릴라 전투 방식 때문이었죠. 이들은 성을 쌓고 진영을 갖추어 정면 승부를 벌이는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단위로 무리를 지어 치고 빠지는 전술의 달인들이었죠. 봉화가 오르고 조선의 군대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방어선을 향해 달려가면 이들은 이미 약탈을 끝내고 국경 너머 험준한 산맥 속에서 조롱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미군이 베트남의 짙은 정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반군을 상대로 얼마나 큰 고전을 면치 못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조선은 더 고전했을 겁니다. 수만 명의 정예군사를 국경에 길게 배치해 둔다 한들 적이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얼어붙은 강을 건너 쳐들어올지 모른다면 그것은 값비싼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창제하고 온화한 군주로만 기억하고 있는 세종이지만 사실 그는 북방의 사군 육진을 개척해 현재의 한반도 영토를 확정지은 무시무시한 철월군주였습니다. 그는 방패만 쥐고 적의 침략을 수동적으로 막아내는 뻔한 방어전으로는 이 국경의 지옥을 영원히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적의 본거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군사의 수는 몇 명인지, 비축해둔 식량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강물의 깊이와 얼음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내 선제 타격을 가해야만 이 끔찍한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여진 쪽의 말을 원어민처럼 구사하며 적진 깊숙한 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 전문적인 군사첩보 요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시대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양의 스파이 하면 흔히 일본의 닌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덕분에 국가를 위해 어둠 속에서 활약하는 신비로운 요원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진 일본 전국시대의 닌자들은 국가 단위에 소속된 정보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산악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무술을 연마하던 철저한 민간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고용한 영주에게 막대한 돈을 받고 암살이나 방화, 파괴 공작을 대행해주는 일종의 청부업자였죠. 이들에게 국가관이나 민족의 같은 거창한 이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더 준다면 어제까지 충성하던 주군도 미련 없이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였으니까요. 중국 명나라는 어땠을까요? 명나라에는 황제 직속의 무시무시한 비밀경찰기관인 금웨이와 동창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유언을 거느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 서늘한 칼날의 방향은 외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국 내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정적들이나 관료들을 감시하고 잡아들여 잔혹하게 고문하여 숙청하는 이른바 정치공장 및 공안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국경 너머의 적 동태를 파악하고 국토를 방어하는 군사 첩보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철저하게 외부의 적을 방어하고 국토를 개척한다는 명확한 국가안보의 목적 아래 현대 국가 수준의 버금가는 전문적인 군사정보 수집 시스템을 최전방에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탐욕이나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닌 오직 백성의 목숨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이 그림자 요원들, 이들이 바로 세종대왕의 어명 아래 탄생한 조선 최정예 군사첩보 요원 채타민입니다. 몸체에 탐지할 탐을 써서 말 그대로 몸으로 직접 적진에 부딪혀 생생한 정보를 캐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국경을 수비하던 배짱 두둑한 조선의 군인들과 조선의 기와에 지형지물에 밝은 여진독들 중에서 극비리에 선발된 이들은 영국 특수부대처럼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적진으로 스며들기 전 조선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밀어 여진족에 변발을 하고 짐승의 가죽옷을 걸쳤죠. 오직 조국의 안위를 위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사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채타민들은 어둠을 틈타 소리 없이 적진의 심장부로 스며들었지만 이들의 작전 환경은 가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적의 영토 한가운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곧바로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혹한 속에서도 절대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미숫가루를 씹어 삼키고 때로는 동물의 생고기를 베어 물며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했죠. 이 유령 같은 요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전에서 최첨단 정찰위성이나 초소형 드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오직 맨몸과 두 눈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덤불 속에 엎드려 적 본진의 막사 개수를 세고 병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들이 쌓아둔 군량미가 대략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지 눈대중으로 계산해 적의 항전 지속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계곡에 쌓인 눈의 깊이가 수백 미리 이상인지 얼어붙은 강물의 두께가 적의 육중한 기병 전력을 견딜 수 있는지 등 지형지물과 기상 조건까지 완벽하게 암기하거나 암호화된 기호로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채타민 시스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현대 정보기관들, 예를 들어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가 인적 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룰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요원의 주관적인 과장, 착각 혹은 적의 역정보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의 지휘부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북방의 장수들은 단 한 명의 채타민이나 단일 정찰조가 가져온 보고를 절대 맹신하지 않았죠. 눈밭을 밟는 소리조차 죽여가며 A조가 적진에 투입되어 정보를 캐오면 지휘부는 군대를 움직이는 대신 전혀 다른 우회 루트를 통해 B조와 C조를 시차를 두고 은밀하게 추가 투입했습니다. GPS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인공위성 신호를 수신해 교차점을 찾아내는 삼각 측량 기법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했죠. 서로의 존재와 동선을 모르는 여러 채타민조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수집해온 정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교집합이 완벽하게 일치해 신뢰성이 확보되었을 때만 정규군에게 타격명령을 내렸습니다. 냉전 시대에나 등장할 법한 정보 분석 방법이 15세기 조선에서 이미 국가 단위로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정보전 이면에는 채타민들의 뼈아픈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임무는 사실상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살특공대와 같았습니다. 은신처에서 며칠 밤낮을 웅크린 채 잠복하다가 그대로 얼어붙어 동사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운나빠 순찰조에게 발각되면 조국의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진족의 잔혹한 고문 속에 살점이 뜯겨나가며 처참하게 죽어간 요원들은 이름 모를 만주벌판에 아무렇게나 버려졌죠. 이들의 헌신은 결국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김종서 장군과 최은덕 장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지은 사군 육진 개척의 위대한 승리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북벌의 성공은 결코 조선 정규군의 막강한 화력이나 장군들의 용맹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군이 기습을 감행하기 전 이미 지휘부의 손에는 채타민들이 수집한 정밀한 작전 지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진족 본진의 막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쪽 계곡에 눈이 깊어 적의 기병이 도망칠 수 없는지 완벽하게 파악한 조선군은 테러를 사전에 겹겹이 차단하고 새벽에 들이닥쳐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철저하게 계산된 정보전의 승리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전보 뒤에서 채타민들의 희생을 전해들은 세종대왕은 참담한 심정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당시 군주의 끓는 마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채타민들의 적진에 깊이 들어가 목숨을 잃는 자가 너무도 많으니 나의 마음이 몹시 아프고 참담하다며 앞으로 채타민이 임무중 목숨을 잃으면 그 가족을 찾아 후하게 보상하고 평생 쌀을 내리며 국가가 끝까지 돌보아주라는 엄중한 어명을 내렸죠. 신분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15세기의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절대군주가 직접 나서서 출신 성분조차 불분명한 이름 없는 비밀요원들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융숭한 보상과 예우를 천명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최첨단 비밀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제임스 본드나 이단 헌트 같은 스파이들의 화려한 액션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는 누더기 짐승 가죽옷을 걸치고 녹슨 단도 하나를 품은 채 조국의 안위를 위해 가장 깊고 어두운 적진의 심장부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던 진짜 블랙 요원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지만 자신의 이름 세 글자조차 남기지 못했죠. 500년 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첩보망을 기획하고 가동했던 세종대왕의 냉철한 전략,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얼어붙은 사지로 조국을 위해 말없이 걸어갔던 채타민들의 지독한 헌신과 희생,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수많은 외세의 잔혹한 침략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만년의 역사를 굳건히 버텨낼 수 있었던 저력이 아닐까요? 이상 팩트로 잊힌 역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